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다들 바쁘게 아침을 맞이하셨겠죠? 네, 혹시 오늘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무심코 어떤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제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시작부터 강력한데요? 방금 보신 그 영상, 정말 여러분이 온전히 스스로 선택한 걸까요? 아, 내가 진짜 보고 싶어서 본 게 맞느냐? 맞아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취향을 싹 계산해서 콕 집어 그 영상을 보게끔 유도한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후자라는 걸 어렴풋이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심층 탐구는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기술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그 숨쉬듯 사용하는 기술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오늘 주제가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해킹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활기화하며 궁극적으로 인지적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아주 쉽고 친절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꽤 방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이 인간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연구들부터 시작해서요.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도 살펴볼 거고요. 거기에 알고리즘 사회학 연구, 그리고 유명한 소설 멋진 신세계나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 같은 디스토피아 작품들의 통찰까지 아주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일상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 아마 푹 빠져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개념은 이름부터 아주 직관적인데요. 바로 인지적 오프로딩입니다. 인지적 오프로딩. 내 생각과 인지 과정을 기계한테 외주를 줘버린다는 뜻이죠. 외주를 준다. 네, 우리가 외워야 할 전화번호나 복잡한 계산, 심지어 오늘 점심 메뉴 고르는 것까지 전부 스마트폰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일상적인 경험을 하나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요즘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없이 처음 가는 목적지 찾아가실 수 있나요? 아우, 저는 절대 못 갑니다. 가끔 길을 아는 곳인데도 내비게이션이 안 켜져 있으면 왠지 막 불안해서 운전대를 못 잡겠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종이 지도를 보거나 길을 미리 외웠잖아요. 주변 지형지물도 살피면서 공간지각 능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썼죠. 그렇죠. 골목길도 막 기억해내고.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인류의 전반적인 길찾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생긴 이후로 친구들 전화번호 못 외우는 거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계산기 때문에 간단한 암산이 어려워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폐용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폐용이요? 안 쓰면 퇴화한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깁스를 오래 하고 있으면 팔다리 근육이 얇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뇌도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면 그 인지적인 근육이 퇴화한다는 겁니다. 와, 근육이 빠진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뇌도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이 옆에서 대신 덤벨을 들어주고 있는 격이군요. 맞아요. 몸은 편한데 내 근육은 하나도 안 크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데이터로도 뚜렷하게 증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600명이 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수치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수치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68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게 학계에서는 꽤나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이너스 0.68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뚝 떨어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반비례 그래프라는 뜻입니다. 양쪽 끝에 뭐가 있었는데요? 한쪽에는 인공지능 도구 사용량을 두고요. 다른 쪽에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하는 힘이 떨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눈에 보일 정도로 급격히 하락했다는 거죠. 연구자들은 이 현상에 인공지능 유도 인지 위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공지능 유도 인지 위축. 진짜 인공지능 때문에 뇌가 쪼그라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더 기가 막힌 현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뇌가 게을러지는 걸 넘어서 우리가 기계를 너무 맹신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자동화 편향이라는 건데 저 이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네, 최근 연구들이 그 지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죠.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인공지능도 기계니까 완벽하지 않고 틀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기계도 오류가 날 수 있다. 그런데도 막상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인공지능이 정답인 것처럼 딱 제공하면 사람들은 자기 직관을 무시해버립니다. 알고도 기계가 저지른 판단 오류를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계가 틀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결국 기계가 하라는 대로 버튼을 누르는 경향을 보인 거죠. 아니 속으로 이거 길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핸들을 꺾어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기계의 권위에 무의식적으로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고도로 복잡한 알고리즘이 방대한 데이터를 계산해서 나온 결과물일 테니까 보잘것없는 내 생각보다는 당연히 낫겠지 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아, 나보다 똑똑한 기계가 알아서 잘했겠지? 이렇게요. 네, 결국 인공지능이 우리의 편견을 바로잡아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계의 오류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편향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뇌가 게을러지고 기계에 의존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걸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규모로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만약 전 인류가 똑같은 인공지능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똑같은 모범 답안을 얻는다면 우리 모두가 결국 복제품처럼 똑같이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 설마 다 똑같아지겠어? 하는 의구심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최근 연구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의 획일화 문제입니다. 사고의 획일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서구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인도 작가들의 글쓰기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인도 작가들이라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나 특유의 문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인도 문화 특유의 우회적이거나 아주 풍부한 수사적 표현들, 그들만의 고유한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그걸 인공지능이 어떻게 바꾼 건가요? 이 작가들이 인공지능의 교정이나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의 글쓰기 스타일이 서구의 표준화된 규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헉, 완전히 건조하고 직선적인 그런 영미권 비즈니스 장문 스타일로요? 네, 맞습니다.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하나로 녹아버려서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와, 우리는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극대화시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작가들만의 개성 있는 색깔을 표백제처럼 하얗게 지워버린 거네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권위 있는 학술지의 최근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건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개인 단위로 보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그럴싸하고 품질이 좋은 이야기를 써냈습니다. 글쓰기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의 수준을 확 끌어올려준 거죠. 오, 거기까지만 들으면 인공지능이 진짜 훌륭한 도구인 것 같은데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시켜준 거잖아요.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그 참가자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써낸 결과물들을 집단 전체 관점에서 쫙 모아놓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달랐나요? 네, 인공지능 없이 각자 쓴 이야기들에 비해서 도움을 받아 쓴 이야기들이 서로 너무나도 비슷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사람들의 실력을 중간 이상으로 끌어올려주기는 했는데 동시에 천장에 있던 아주 독창적인 사람들의 개성도 깎아내려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모두가 가장 무난하고 매끄러운 평균치로 수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혹시 최근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기획서나 이메일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아주 매끄럽게 잘 써졌다고 혼자 뿌듯해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쩌면 그 글은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인공지능을 통해 찍어낸 똑같은 붕어빵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현상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이건 단순히 글쓰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또 어떤 문제랑 연결되나요?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사회적 부작용과 완벽하게 맥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필터 버블이라는 개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죠. 아, 필터 버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우리의 시선을 1초라도 더 잡아두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른바 주의력 경제 속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알고리즘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계속 떠먹여주는 현상이죠. 맞습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피드에 띄워주니까요.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확증 편향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내 생각과 일치하는 뉴스, 내가 듣기 좋은 의견만 계속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낯선 정보를 만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비슷한 생각만 계속 메아리치는 에코 체인버, 즉 사상적 반향실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정보를 막 선택하면서 스마트하게 세상을 본다고 믿지만 실상은 알고리즘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감옥 안에 아주 평온하게 갇혀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제가 관련 시뮬레이션 연구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이 알고리즘이 우리 인간의 원초적 본성인 호모필리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호모필리라면 쉽게 말해서 유유상종이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려는 성향이요. 맞습니다. 이 유효상종이 알고리즘과 결합할 때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 보여주는 학술 네트워크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폭력적으로까지 변하나요? 네, 알고리즘은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소수 그룹의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들은 주류 그룹과 건축 같은 전문적인 관심사는 공유합니다. 건축 전문가들이군요. 네, 하지만 다수의 주류가 열광하는 대중문화, 예를 들어 연예인 가십이나 유행하는 밈 같은 비업무적인 관심사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에 미쳐있는 전문가라서 제 소셜미디어에는 오직 건축 트렌드나 심도 있는 글만 올린다고 쳐볼게요. 남들 다 보는 예능이나 핫한 유행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알고리즘이 저를 어떻게 대하나요? 놀랍게도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다수의 주류 관심사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네트워크의 비주류로 분류해버립니다. 네. 건축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공들여 쓴 그 훌륭한 건축 관련 전문 콘텐츠조차도 주류 사용자들의 피드에 전혀 노출시켜주지 않고 억압해버립니다. 와, 이거 진짜 억울하고 무섭네요. 내가 내 전문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난 통찰을 제시해도 단순히 남들이 웃고 떠드는 대중적인 트렌드에 편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목소리를 아예 차단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알고리즘은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게 아니군요. 네, 오직 이 사용자가 다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행동하는가라는 차갑고 수학적인 공식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알고리즘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게 아니었네요. 끊임없이 사용자를 주류 집단으로 동화되도록 강요하는 메커니즘인 거죠. 결국 소수 그룹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키지도 않는 주류의 유행이나 취향을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무조건 남들 하는 거에 좋아요를 눌러야 내 글도 노출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귀중한 인지적, 문화적 다양성을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통제 시스템 안으로 서서히 벌어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드러운 통제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네요. 이런 사상적 고립이나 동조 압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에 작가들이 경고했던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이미 우리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올더스 헉슬리의 유명한 소설 멋진 신세계 다들 아시죠? 거기 보면 소마라는 알약이 등장하잖아요. 아주 탁월한 연결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가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감시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회를 그렸다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정반대의 공포를 보여주죠. 맞아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국가가 주는 소마를 먹고 환각에 빠지잖아요. 고통도 없지만 깊은 고민도 분노도 비판의식도 싹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쾌락에 취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시스템에 완벽하게 순응하죠. 진짜 무서운 통제 방식이네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 피드가 바로 현대판 디지털 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디지털 소마. 우리가 좀 심심하거나 현실이 짜증날 때 무의식적으로 릴스나 쇼츠를 끝도 없이 넘겨보잖아요. 네, 나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죠. 소화하기 쉽고 자극적이고 막 도파민이 터지는 엔터테인먼트를 내 입에 계속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진지하게 무언가를 고민할 에너지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통제는 폭력이 아니라 오락의 형태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잃고 그저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콘텐츠를 소비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 진짜 씁쓸하네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준비된 자료 중에 일본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를 분석한 글을 보면요. 인간이 주체성을 잃었을 때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저도 그 분석글 봤는데 메이저리그 야구 통계 시스템에 빗대어 설명한 대목이 진짜 뼈를 때리더라고요. 인간의 물화 현상이라고 하죠. 네, 요즘 야구 보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즉 WAR이라는 수치로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네, 선수 이름 옆에 항상 그 숫자가 붙어 있죠. 과거에는 선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리더십, 팀워크, 피나는 노력 같은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들을 복합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저 선수는 팀의 정신적 지주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고도로 정교화된 현재 데이터 야구에서는 이 선수는 수치가 3.0이니까 1.5짜리 선수 2명으로 완벽히 대체 가능하다. 이런 식의 기계적이고 통계적인 잣대만 남게 됩니다. 인간을 그저 하나의 숫자로 환원해버리는 거네요. 고장나면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서 인사평가 받을 때 기분이 딱 그렇잖아요. 나의 열정이나 동료들과의 끈끈한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엑셀표에 적힌 실적 숫자 몇 개로 언제든 대체 가능한 토미바퀴 취급을 받을 때 그 서늘함이요. 소름 돋는 핵심은 그 시스템이 강압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고단한 과정을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아,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대신에 기계가 내려준 판단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수용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저 거대한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데이터 조각으로 전락할 뿐이라는 무서운 경고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꽤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내 뇌를 외주주는 인지적 오프로딩부터 전 세계의 글쓰기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사고의 획일화, 그리고 주류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폭력성, 마지막으로 디지털 소마에 취해 인간의 가치마저 숫자로 대체해버리는 디스토피아적 경고까지요. 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은 우리의 능력을 한 차원 높여주고 엄청난 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훌륭한 부조종사입니다. 하지만 결코 내 뇌의 운전대를 완전히 대신 잡고 질주하는 자동조정 장치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한 통찰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에게도 인간 본연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아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계가 던져주는 답을 무조건 정답으로 믿어버리는 자동화 편향을 경계해야 하고요. 계속 의심해야겠네요. 이 정보가 왜 나한테 왔을까 하고요. 네, 출처와 의도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알고리즘이 절대 추천하지 않을 나와 완전히 반대되는 불편한 생각들을 일부러 찾아 읽는 수고로움도 감수해야 하죠. 유네스코 권고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기계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당장의 편리함과 달콤함에 취해서 생각하는 힘을 넘겨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고유한 색깔을 모두 잃어버린 채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플라스틱 인형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지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쯤은 평소 다니던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돌아가 보거나 검색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나만의 투박한 문장으로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문득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마지막 질문 좋죠. 오늘 살펴본 연구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금은 오싹한 상상인데요. 만약 우리가 점차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모두가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생각, 비슷한 글, 비슷한 데이터만을 생산해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인터넷이 온통 평균적인 컨텐츠로 뒤덮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에 새롭게 개발된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들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획일화된 데이터만을 다시 집어삼키며 학습하게 될 겁니다. 헉! 그렇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언젠가 인류 전체가 진정으로 새롭고 불규칙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단 한 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계가 만든 뻔한 모범 답안을 인간이 배우고 인간이 뱉어낸 그 뻔한 답안을 기계가 다시 학습하며 진화하는 완벽하게 닫힌 거대한 인지적 루프,
영원한 정체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와, 방금 그 말씀 들으니까 진짜 머리가 띵하네요. 창의성의 폭발에 기대하면서 만든 기술 때문에 인류 전체가 거대한 루프 속에 갇혀서 영원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미래라니 영화보다 더 무서운 상상입니다. 한번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아직 여러분의 통제 아래 있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긴 이야기들이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과 세상을 조금은 더 날카롭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늘 깨어있고 기분 좋게 의심하며 온전한 여러분만의 색깔로 오늘 하루를 칠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뇌를 번쩍 깨워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